안녕하십니까. 식물 계통 분류학 제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김기중이고요. 제가 이제 정규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33강까지만 강의에 포함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제 34강 강의는 추가로 내가 녹화를 해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4강을 학생 없이 그냥 제 연구실에서 녹화를 해서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식물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한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나중에 강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도 조금 바꿨는데요. 바탕화면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다이노 섬이라고 하는 갈라파고스 섬의 화산에 여기 지금 이제 용암들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선인장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이 브라키세리우스 네지오티쿠스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용암에 자란다고 그래서 라바 캡터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들이 바닷가에 이 용암이 비교적 최근에 흘러내린 곳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용암 틈에 선인장들이 자라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은 갈라파고스에만 있는 엔데믹 스피시스인데요. 학명으로 브라키세우루스는 브라키라는 뜻은 짧다는 뜻이고 세리우스는 짧은 뭐랄까 양초 같은 막대 모양으로 생긴 그 선인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오지오티쿠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이런 그 갈라파고스 같은 갈라파고스 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짧은 양초 같은 선인장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학 그 중에서도 이제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세상의 다양한 식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부 공부를 하던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아직까지도 제가 못 본 식물들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식물들을 만나 왔습니다. 이들 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화 역사를 가지는지를 추론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계통 분류학은 뭐랄까 많은 식물들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물 계통 분류학과 같은 이런 기초 학문 그리고 이제 전통 학문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갭이 있는 이유는 곧바로 이와 같은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뭐랄까 기초학문의 연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소스들이 많지가 않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기본적인 게 표본관입니다. 표본관은 우리가 허베리움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학자들이 대부분 본초학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양의 역사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이 허발리스트
즉 뭐냐면 본초학을 이용해서 식물을 이용해서 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이 본초학자들이 결과적으로 식물학을 전공하게 됐고, 따라서 허브에서 같은 기원으로서 허발이 나온 거고 허베리움이 나온 겁니다. 허발리스트, 허베리움. 그래서 다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가루 중요성과 현재 전 세계의 표본가루 상황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즘은 많은 문헌들이 디지타이드가 되어서 옛날 고문헌들이 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절에는 이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의 이름이라든지 출판 이런 기록들이 다른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문헌들, 도서관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헌 자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 여러 가지 이제 이 분류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은 이 허베리움하고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내에 여러 이제 문헌 정보들을 같이 다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의 특징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식물로부터 DNA를 뽑아서 그 DNA를 분석하고 유전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하는 연구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원이라든지 수목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식물들을 전부 다 채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수목원에 제식되고 이미 지역에 따라서 제식되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자은행이라든지 또는 DNA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통분류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리소스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 즉 식물 데이터베이스, 식물 이름만 모아놓는 식물 이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들을 모아놓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과정을 모아놓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체 식물은 다 접근이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화과면 국화과 또는 우리가 이 아홉과면 아홉과 또는 십자과면 십자과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그룹 스피시픽한 정보를 모아놓는 이런 이제 플랜트 데이터베이스 등등 다양한 식물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뭐랄까 표본이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식물로부터 2차적으로 유도된 DNA의 유전자 정보 서열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정보 서열이라든지 뭐는 2차 구조, 3차 구조 뭐 여기까지도 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염기 서열 정보들이 우리가 계통분류학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식물 계통분류학의 중요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소스들이 다 모아지면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또한 이와 같은 리소스를 모으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식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식물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서 플랜트 오브 더 월드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Q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USDA 플랜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생물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로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인포메이션 패실리티라고 해서 GBIF 포맷입니다. 물론 GBIF 포맷은 식물뿐만 아니고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생물에 대한 이제 포맷이 만들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 GBIF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식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식물 이미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어떤 식물 종인지를 이제 쉽게 알아가는 이런 네트워크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인공지능과 이제 결부되어서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보면은 프로젝트별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3OL이라고 해서 바코드 오브 라이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생명의 바코드 라이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지금 현재 구축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리 오브 라이프 데이터베이스 TO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식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아놓는 종별로 모아놓는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라이프, 그래서 E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삼 하면은 인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삼에 관한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케미칼들이 있고, 이거를 뭐냐면은 하나의 종을 단위로 해서 종 내에서 그 모든 정보들을 종 밑에 모아놓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뭐냐면 백과사전을 우리가 E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여기에 이제 또 식물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식물들 예를 들어서 40만 종에 대한 개통수를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로 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배웠다시피 식물계에서 뭐랄까 문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또 강에 있어서 목에 있어서 과에 있어서 속에 있어서 종들까지 이렇게 이제 개통도를 제작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작 과정이 성립을 하려면은 모든 생물군은 단계통군으로 정의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단계통군으로 정의되지 않고 측계통군인 생물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최소한 종 단위의 개통수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형태학적, 생태학적, 생리학적 정보들도 활용되고 이제 분자 생물학적 정보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코드 오브 라이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생물의 모든 유전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된 마커를 가지고 짧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고 종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동물의 고등동물의 종들을 아이덴티파잉 하는 데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자 중에 하나는 칵스 유전자가 이제 이용되기도 하고, 식물에서는 NDHF 유전자가 이용되기도 하고 메트K 유전자가 이용되기도 하고 이제 뭐 등등 여러 가지 non-coding 지역도 이제 활용이 되고 하는데요. 이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기라는 종 또는 참나무라는 종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근데 참나무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참나무 종들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한 600종이 있는데 600종을 아이덴티파잉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자 분석만 할 수 있다면 특정 유전자를 꺼내 가지고 그 지역의 염기 서열을 결정해 가지고 이게 무슨 종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바코드화한다, 바코딩이라고 하는데, 종 스피시픽 유전자들을 뭐냐면 바코드 형태로 2차 바코드 또는 ACGT 형태를 우리가 이제 4개의 색깔로 표현하듯이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물건 살 때 찍는 바코드 같이 요즘은 이제 2차원 바코드도 있고 하듯이 그런 정보로 바꾸어서 실제로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 오브 라이프 프로젝트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많은 식물 재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는 가루로 갈아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뿌리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파리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파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테차 하면 마테차가 부서져가지고 가루로 들어오는데 이게 마테차 가루인지 또는 뭐 마약성
여러 가지 뭐 마리화나 가루인지 이거를 알아내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재료, 씨만 가지고 또는 잎만 가지고 또는 잎의 가루만 가지고 또는 뿌리의 가루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형태학적 특징이라든지 생태학적 특징 이런 거는 활용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물질 속에 DNA 매테리얼이라든지 단백질 매테리얼이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분석해서 염기서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식물의 가루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바코드 오브 라이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이적인 또는 공통적인 유전자 부분의 염기서열을 결정해서 종을 쉽게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즉 BOL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BOL, TOL, EOL을 3OL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계통분류학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개통수를 제작하고 개통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 염기서열 자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DNA 염기서열을 널리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염기서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염기서열을 생산해 놓은 거를 세계적으로 이제 한두 군데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든 연구자들이 프리하게 언제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속에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염기서열은 서너 가지인데, 다른 연구자들이 지구 다른 편에서 또 생산해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은 사용자에 따라서 이걸 다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DNA 염기서열로는 젠뱅크입니다. 젠뱅크예요. GEN 뱅크입니다. GENE가 아니고 젠뱅크입니다. 이 젠뱅크는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NCBI 사이트의 이제 서브 브랜치로 존재하는 건데요. 이제 유럽 연합이 하고 있는 EMBL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DBJ라고 해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세계적으로 연동되어서 현재 돌아가고 있고, DNA 염기서열은 전부 여기에 직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시키고 또 꺼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연구 결과의 염기서열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어세션 번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판에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번호로 이 DNA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이걸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염기서열도 마찬가지로 유니포트라든지 또는 NCBI의 젠펩타이드라든지 레퍼런스 시퀀스, PIR, 인터내셔널 등등 여러 가지 시퀀스가 있고, 요즘은 이제 단백질의 2차 염기서열뿐만 아니고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스티메이션을 하고 이것들을 서비스하는 이런 이제 구조,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에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염기서열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가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말고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식물의 명명이라든지 또는 신종을 기재하고 식물의 특징을 관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식물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 표본을 수장하고 있는 곳을 우리는 표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작된 식물 표본을 수장 보관하고 따라서 이 표본들은 이제 수백 년들 린네 시대 때의 표본 또 그 이전의 표본들도 지금 이제 표본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만 이와 같은 표본들의 손상이 없고, 표본은 결과적으로 나무, 이파리, 줄기, 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말린 거기 때문에
곤충 습격을 받아서 이 표본을 갉아먹는 전벌레들에 의해서 쉽게 상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표본들을 또는 이제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표본들은 300년, 400년 된 표본들도 세계적으로 지금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표본들은 기준 표본이 되어서 식물의 명명에 활용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관이 대부분 부속기관으로서 식물원이라든지 아까 종자보관소라든지 또는 기타 바이오뱅크들, DNA 뱅크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큰 표본관들은 표본관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조직이 있듯이 대학에는 교수가 있고 교수 밑에 그 아래에 부교수도 있고 부교수 밑에 조교수, 조교수 밑에 전임 이렇게 전임 강사가 있고 하듯이 따라서 이제 표본관에서 이렇게 표본을 관리하고 연구를 하고 또는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큐레이터도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등등 이제 교수 직급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표본관들의 인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관리한다는 것은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배열을 하고, 왜냐하면은 표본을 우리가 쉽게 꺼내 볼 수 있으려면 같은 종끼리 모아놔야 되고, 종들이 유사한 종들을 모아서 같은 속으로 또 모아놔야 되고, 속들을 모여서 한 개의 꽈내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게 이제 한두 개의 표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백만 점의 표본이 되다 보면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역사라든지 계통 분류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분류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배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또 이제 우리가 표본을 이동하고 또 이제 관찰하고 또 다시 꺼내서 비교 연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표본이라는 것은 말린 거기 때문에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는 것도, 연구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이 큐레이터들이 하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본은 표본관 사이에 연구자끼리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연구가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관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이와 같은 표본을 빌리고 리턴하고 하는 것은 이제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표본들을 보내주고 우편으로 받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관에는 같은 패밀리 내에 같은 지너스 내에 주로 이제 같은 종,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이라고 하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표본을 분류해서 집어넣는 게 그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관의 표본들을 이용해서 식물 분류학 또는 지리 분포, 어디에서 표본에는 많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채집됐고 언제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을 연구를 통해서 개화기가 어떻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변화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식물의 분포 변화 패턴도 볼 수 있고, 또는 외래 식물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식물이 자란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들이 표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식생 변화를 기록하고, 또 이제 멸종된 식물 표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멸종된 식물 표본에서는 우리가 멸종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또 DNA를 표본으로부터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큰 정보가 없지만은 여러 개의 표본을 가지고 보면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표본관인데요. 허베리움을 우리가 이제 복수형으로는 허베리아 표본관들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표본관은 주로 이제 소장된 표본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큐 식물원이
25,000종 해서 가장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 식물원은 K를 약자로 쓰고 식물원은 식물 표본관들은 국제 표본관 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부여하는 이제 고유 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Q 식물원의 표본관 같은 경우는 185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은 그 이전부터 수집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본이 많은 표본관이 프랑스의 자연사 박물관 식물 표본실이에요. 뮤지엄 오브 내셔널 히스토리에 내추럴레라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거기 뭐 동물 전시해 놓은 거 이런 것만 이제 표본들 보고 오는데요. 이제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이 허베리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표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에 약 한 800만 점. 그래서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은 그거보다 더 오래전인 드주슈라든지 이미 17세기에 이미 표본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635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립은 비교적 유럽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미국의 뉴욕 식물 그 보타니컬 가든 뉴욕 식물원이에요. 뉴욕 식물원에 이제 허베리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790만 종 정도 표본이 있어요. 이거는 1891년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가면은 내추럴리스라고 그래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이제 기본을 두고 690만 점의 표본이 있는데 라이덴 대학 표본관 182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표본관이 미조리 식물원인데 미조리 식물원에 미조리 이제 그 허베리움이 있는데 그게 680만 점 1859년 그러니까 뉴욕 식물원하고 거의 그 유사한 시기에 설립이 됐고 조금 빨리 설립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스위tzerland의 스위스의 제네바 식물표본관이 600만 점 그리고 러시아의 코마로프 식물표본관이 600만 점 뭐 이런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고 또 언제 설립이 됐는가를 보면 1600년대, 1700년대에 1800년대에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조선시대 때 식물 표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식물 표본에 대한 개념은 1800년대 말에서 이제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일본의 학자들이 라카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국의 식물들을 채집하면서 새로운 종을 기재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표본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채집됐던 표본들은 대부분 다 일본으로 건너갔고 우리나라 식물 표본들은 1930년대 이후에 채집됐던 개인이 소장했던 뭐 심학진 도봉서 표본이라든지 또는 이런 정태현 선생님의 표본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가 1930년대 이후 그리고 특히 1950년대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표본관의 표본들은 대부분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본의 수장 숫자도 그렇지만 그 역사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기초 분야에 있어서는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됐고 뒤처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큰 표본관 15개는 현재 중국의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시니카라고 해서 인스티튜트 보타니에 260만 점 베이징 식물원입니다. 베이징 식물원에 베이징 식물 표본관이 있는데 1928년에 설립이 되었고 265만 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내셔널 뮤지엄 오브 네이처 앤드 사이언스라고 해서 동경에 가면 있는데 이게 한 200만 년 전 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 포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데 인도네시아의 이제 보골 식물원에 근처에 있는 식물원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먼저 설립했던 거고 200만 점이
있고, 인도의 식물원에 200만 점, 일본의 동경대학의 식물원, 주로 이제 나카이 식물 표본이 많이 남아 있는 이곳에 170만 점,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식물 표본관은 여기 15개에 들어가는 식물 표본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일본의 식물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식물 표본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표본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34강은 강의에 제가 포함을 못 시켰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녹화를 해서 올려주겠다고 학생들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따라서 뭐 뭐랄까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큐 보타니컬 가든에 가면 큐 허베리움하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건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건물이라서 표본관 내부는 굉장히 아웃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벤담 후커 시대 때의 표본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1852년에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표본관이고 약 한 33만 종의 타입 스페시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기준 표본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이소타입이라든지 니오타입이라든지 렉토타입 표본도 있지만은 이제 뭐냐면 정기준 표본, 홀로타입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표본은 1700년대에 채집됐던 표본이고요. 그리고 전체 식물의 95% 정도 종들의 표본을 가지고 있고 곰팡이는 전 세계 종 중에 약 한 60%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5,000점 이상의 표본들이 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제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고 약 한 1년이면 3,000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큐 식물원의 내부인데 표본장은 굉장히 옛날 표본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기 지금 연구하러 몇 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 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 식물원은 아까 표본관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제 가든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래됐고 많은 식물을 세계적으로 뭐냐까 기후대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 또 뭐냐면 보존관인 온실에서는 열대 식물들도 많이 키우고 있어서 이 유네스코 월드 헤리테이지 사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로도 중요하지만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식물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실험실들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약 한 과학자들이 한 580여 명이 있고 이 중에 이제 PhD를 가진 사람들이 한 200명 이상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실험실을 운영을 합니다. 조직 배양실도 있고 뭐 실험 DNA 분석실도 있고 뭐 단백질을 분석하는 사람 실험실도 있고 바이오 이미징을 하는 실험실들, 그래서 표본 이미지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생체 이미지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 시드 뱅크라고 그래서 전 세계 식물 중에 최소한 우리가 한 15%에서 20%까지는 종자를 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만 종 중에 3만 9천 종의 종자가 모여 있고 숫자로는 어세션 번호로 따지면 약 한 200 뭐랄까 종수로는 이것보다 이제 어세션 수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하는 이 밀레니엄 시드뱅크가 있습니다. 다른 시드뱅크들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 정도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시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 관리를 해서 다시 발화를 하고 새로운 식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숫자를 현재 넓혀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씨드를 아직도 콜렉팅하는 그런 기도하고 또 연구자에게 분양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에딘버러 쪽으로 가게 되면 로얄 보타니컬 가든 에딘버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표본관에도 약 한 300년 점의 표본이 있고 이것도 이제 지난 3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표본관이라든지 또는 식물원을 가도 Q만큼은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옛날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로 표본 수가 많은 뮤지엄이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허베리움인데요. 1635년에 뭐냐면 드 주슈 시대에 이미 만들어졌고 200만 점에 이르는 은하 식물의 표본 그리고 관속 식물의 표본 600만 점 그리고 타입 스페시멘이 약 한 15만 점이 있고 부속 식물원과 수목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 앞쪽으로 프라타누스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식물원이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표본관은 이 건물의 이제 서쪽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들의 지금 현재 디지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식물 표본관이 뉴욕 식물원의 표본관이에요. 뉴욕 식물의 표본관에는 약 거의 800만 점의 표본이 있고 이제 15만 점이 타입 스페시멘이 있고 그리고 이제 DNA 랩도 있고 또 표본을 연구하는 연구실들도 있고 굉장히 뭐랄까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컨서베토리인데 이 컨서베토리에는 열대식물들이 주로 이제 보존되어 있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표본관으로 소개할 곳이 미조리 식물원 표본관인데요. 미조리 식물원 표본관은 비교적 표본실 이 건물을 표본관 건물을 비교적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표본을 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최적화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표본 수장고는 오픈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표본장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건물을 항원항습하고 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또 이제 조직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관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오픈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680만 점의 표본을 가지고 있고요. 이 DNA 뱅크의 티슈 샘플입니다. 이거는 DNA를 추출한 게 아니고 이파리를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약 한 11만 점의 11,000점의 샘플이 보관되어 있고 리퀴드 샘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직 연구를 위한 표본들도 다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 미조리 보타니컬 가든 표본관을 몇 번 그 연구 때문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고 뉴욕 식물원 표본관도 마찬가지고 큐 식물원 표본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제 다녀보았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컨저베토리인데요. 컨저베토리에 물론 이 온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식물들을 이제 키우는 이런 온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미소니안 허베리움이라고 알려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내셔널 허베리움인데요. 미국의 국립표본관인데 여기에도 많은 표본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510만 점 정도의 식물 표본이 있고 뭐 DNA 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빌딩에 있지만은 실제로 표본관은 올드 스미소니안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표본들이 식물 건조 표본으로 해서 압착 표본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열매 표본이라든지 또는 조직 표본들 이런 것들을 말려 있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표본을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고 목재 표본도 있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표본들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대학 표본관으로서는 하버드 대학의 표본관이 1842년에 만들어져 있고 현재 500만 점의 표본이 있는데 4개의 표본관이 이제 연합해서 현재 하나의 표본관 시스템으로 그 중에 이제 아사그레이 표본관이 관속식물 표본이 가장 많은 표본관이고 팔로우베리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선태류 표본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 식물원의 표본관이 있고 아놀드 이제 부속 식물원으로서 아놀드 식물원이 하버드 대학 캠퍼스 내에는 아니지만은 보스턴의 남쪽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닥을 할 때 여기 그 아놀드 알보르톰의 DNA 랩과 연관해서 일을 했던 그런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의 이 식물 표본관 건물이고 이 앞쪽에 이제 동물 표본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유명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뮤지엄 빌딩이 앞쪽에 위치해 있고 이 앞쪽 빌딩 뒤쪽에 이 표본관 건물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이제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 표본관을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마르프 식물원은 러시아에 있는 식물원이고 식물 표본관이고요. 코마르프 보타니컬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식물 표본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물표본관은 다 대학 이주 표본관 그리고 이제 관 이주 표본관으로서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관된 표본관이 있는데 표본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표본관은 이제 서울대학교 표본관인데요. 따라서 이제 서울대학 표본관에 뭐 1930년대 북한 표본, 신막진, 도봉서 표본들도 꽤 지금도 잘 보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표본관이 비교적 오래된 표본관이고 제가 이제 영남대학에 있을 때 만들었던 영남대학교 표본관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그 이전부터 물론 KUS는 있었습니다. 김윤식 교수님 이전부터 이제 뭐냐면 그 오래 전부터 있었던 표본관이고 이걸 이제 발전시켜서 최근에 올해 2005년도 5월에 새로 표본관을 새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표본관들이 있고 표본 수는 비교적 작습니다. 서울대학교 표본관이 한 20만 점, 그리고 뭐냐면 국립생물자원관 표본관이 이제 표본 수는 정확하게는 지금 카운팅이 안 되지만 조금 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표본관은 약 한 18만 점의 표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채집해서 표본을 만드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식물 계통 분류학의 연구 재료로서 표본을 채집을 한다는 게 이제 그 중에 채집 목적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목적은 여러 가지 연구에 인용되는 증거 표본으로서 표본을 채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타입 스페시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 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에서 또는 지역 식물상을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거 표본으로 표본에 기초를 두고 어떤 식물이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의 자연 서식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식물 표본에 함께 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채집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룰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표본을 어떤 목적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라벨을 이용해서 표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어디에서 가면 어떤 표본을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표본 설치를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모리셔스에 가서 국화과에 이제 로우제이 심플렉스, 로우제아 심플렉스라는 표본을 채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표본관에서 채집된 정보를 가지고 그 사이트를 찾아서 제가 그 사이트에 가서 실제 그 식물들을 찾는데 실제로 이제 GPS 좌표가 있더라도 실제 가보면은
실제로 그 식물이 위치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았던 식물이 그 로우세아 심플렉스라는 식물이었고, 거기 이파리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DNA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지에 어떤 이제 이런 지도를 이용을 해서, 그냥 좌표들을 이용해서 어떤 서식지에 주로 분포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플로리스틱 스터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식물이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인벤토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채집 계획을 세워야 되고, 왜냐하면 필드에서는 우리가 유사한 식물 종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동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표본에 근거를 해서 나중에 표본을 대조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을 관찰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종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집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허가가 필요한 건지, 또는 허가 필요 없이도 채집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국립공원 지역 같으면은 이제 채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는 이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채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랄까 교육 목적이라든지 또는 플로라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채집을 할 때는 몇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 식물은 우리가 채집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채집을 통해서 멸종이 이루어질 수가, 가속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멸종 위기 종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는 연구 목적에 맞게, 또는 자연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채집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제가 이 강의에서도 강의 초반에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 그리고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집할 때는 20개의 이상의 개체가 존재하는 그런 초본의 경우에는 그런 집단에서만 하나를 채집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본이나 이런 이제 관목들은 최소한의 20개 이상의 브랜치에서 하나의 브랜치 정도를 채집을 하라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룰입니다. 우리가 채집 방법은 주로 이제 초본들은 뿌리까지 또는 전 식물체 전체를 우리가 채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뿌리라든지 지하경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꽃이라든지 열매가 달려있는 전체의 식물을 우리가 채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초본이나 여러 가지 목본이라든지 또는 시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꽃이나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브랜치를 이제 채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채집 표본의 생식기간, 꽃이라든지 열매 또는 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영양기간도 포함해서 채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집된 표본들은 우리가 식물 프레스라고 그래서 플랜트 프레스의 적절한 크기로 우리가 배열을 하죠. 프레스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사이즈가 있고 표본감마다 이용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꽃이라든지 또는 열매라든지 또는 잎과 줄기 부분들, 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남은 이런 이제 엑스트라 메테리얼을 더 채집을 해서 패킷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연구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2개 또는 그 이상의 듀플리케이트드 표본들을 만들어서 하나는 보관하고 또는 하나는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큘런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잘라서 특징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말리고, 또 이거를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액침 표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집용 야책인데요. 아까 필드프레스 얘기를 했는데 필드프레스는 주로 이제 오크라든지 대나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크기는 보통 이제 30에서 한 45c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집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페이퍼하고 카드보드 종이들을 이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식물 표본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표본을 건조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은 식물을 압착하고 건조하고 라벨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팅 페이퍼에 이제 마운팅을 해가지고 표본을 완성하고 이걸 이제 방역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표본관에 집어넣고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크기가 크고 딱딱한 여러 가지 솔방울 같은 이런 이제 표본들은 따로 말려서 나중에 표본 박스에 부착을 하는 표본 이 마운팅 페이퍼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별도로 보관해서 같은 번호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패킷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구조라든지 또는 염색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관찰할 때는 거기에 알맞는 솔루션 고정액을 FA라든지 이런 이제 고정액에다가 보관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해부학 연구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이끼류와 같은 작은 표본은 작은 패킷에다가 건조해서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보존 방법에 상관없이 식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라벨 정보를 정확하게 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하나의 예로서 피나무 표본인데요. 식물 표본을 잎을 배열하고 화살을 배열하고 또 이제 식물을 압착하고 압착된 표본들은 신문지하고 이제 골판지, 흡습지 이것들을 이제 배열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말려가는 과정, 말리는 과정은 건조 과정은 우리가 이제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를 합니다. 건조 원리는 뭐냐면은 이 카드보드 페이퍼에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열에 의해서 중간에 들어있는 표본들이 마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말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식물 표본 건조기를 활용하죠. 우리 이제 학생들 실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실험실에 이 표본 건조기가 4대가 있는데요. 4대의 학생들이 표본을 건조하기도 하고 또 연구 표본을 우리가 이제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건조된 표본은 마운팅 페이퍼에 완전히 마운팅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우드, 목공 본드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본드가 아니고 이제 목공 계열의 본드를 이용해야만 표본들을 우리가 붙일 수고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떼어낼 수도 있고 또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운팅된 페이퍼 표본들은 우리가 라벨까지 완전히 이제 부착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80도인 저온 냉동고에서 일주일 이상 우리가 저온 소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식물의 꽃이라든지 열매 표면에 붙어 있는 곤충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표본에는 아까 이제 라벨을 우리가 붙이는 과정을 했는데 이제 마운팅 아까 표본을 대지에 우리가 고정하는 과정을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고정하는 데서는 주로 이제 28모조 페이퍼를 쓰고 이제 커튼 베이스드 페이퍼라고 해서 일반 이렇게 펄프만 가지고 만든 페이퍼가 아니고 커튼 페이퍼, 커튼이 들어가 있는 페이퍼를 이용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오랫동안 이 표본을 우리가 보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페이퍼만 가지고는 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고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표본에서는 이 마운팅 페이퍼를 쓰지 않습니다. 펄프 베이스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표본이 완전히 접착시키는 방법에는 아까도 끈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수용성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헌 책이라든지 책들을 접착할 때 쓰는 접착제가 이게 뭐 라텍스 베이스드한 접착제들이 있는데 베이스를 둔 접착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채집 자료에는 이제 채집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는데요. 몇 월 며칠 날 채집을 했고 몇 시경에 채집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 채집을 했고 어느 국가 어느 주 어느 카운티 미국 같으면 이제 카운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느 도로에서 몇 미터 이동해서 어느 쪽에서 뭐 채집을 했고 정확하게 이제 채집 정보를 우리가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 몇 도 몇 초 몇 분 몇 분 몇 초까지 그리고 뭐 동경 몇 도 몇 분 몇 초까지 GPS 좌표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과학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하는 발표들은 다른 사람이 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만 우리가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하면은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어야만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장소를 갔을 때 이 라벨 정보를 보고 그 식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채집을 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뭐 고도라든지 위도라든지 채집 당시에 이제 꽃의 색깔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넣어서 표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정보들을 기재하는 야장 노트가 있고 이 야장 노트를 가지고 이제 실내에 돌아와서 표본들을 마운팅할 때 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서식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라벨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던 게 내가 채집한 채집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 건지 또는 모른다면 이 부분은 놔두고 나중에 표본을 제작하는 후에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동정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렇기 전에 어디에서 채집을 했고 위치는 어떻고 GPS 좌표는 어떻고 꽃은 뭐 어떠하고 꽃의 색깔은 어떻고 이런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벨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일정한 양식이 그 라벨이 프린터되어 나옵니다. 레이블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채집 뭐랄까 조금 숙련된 채집자라면은 이 식물을 채집할 때 주변 환경이 어떠하고 또는 습도는 어떻고 또는 양지이고 음지이고 또는 뭐 주변에 어떤 식물들과 같은 식물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이제 다 기재를 해두면은 훨씬 좋은 레이블이 정확한 레이블이 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 채집했을 때 채집 번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둘이 같이 채집했을 때는 누구 채집 번호, 주 채집자의 채집 번호를 따라서 우리가 채집 번호를 붙이게 되죠. 여기 지금 하나의 예로서 선인장 표본인데요. 여기 한번 보면 선인장은 가시가 있고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말리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세로로 자르고도 가로로 자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따로 말려가지고 또 꽃은 또 가로 세로 따로 잘라서 만들어서 뭐냐면은 여기 표본에 압착을 해서 마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표본에다가 같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서식지의 형태가 어땠는지도 이제 표본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레이블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패킷이 있어서 여기에 뭐 꽃가루라든지 이런 이제 고추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꽃가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도 하고 또는 이제 스킨 부분을 잘라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걸 나중에
활용해서 DNA 연구를 할 수 있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이런 이제 채집자 연구자라고 하면은 표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와 정확한 그리고 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렇게 이제 표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멸종위기종 연구하면서 이제 채취했던 표본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표본에 보면 이거는 이제 끈끈이 주걱 표본인데요. 여러 개의 표본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 패킷 속에는 또 이제 다른 또 식물의 표본 그 이파리들이 들어 있어서 DNA 연구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대 지역에 있는 표본 중에 뉴욕 그 보타니컬 가든 표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본만 있는 게 아니고 열대 지역에서 채취한 제스네리지 아마 표본 같은데요. 세라토스테몬, 에리케이스의 표본이네요. 이 진달래과 표본이 열대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산 지역에 가면은 그거에 이제 채집 당시의 사진 자료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원에 이게 마크, 그 다음에 식물원에 입고될 때 이 바코드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이제 숫자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표본 정보까지 같이 바코딩화해서 요즘은 2차 바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 표본 레이블 정보들을 바코드로 직접 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표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미선나무 표본이고요. 목본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브랜치에 열매나 꽃이 달려 있는 표본을 우리가 첨부를 하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표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자색 민들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액의 표본을 보관하는 경우는 아나토미라든지 또는 이제 해부학 연구라든지 또는 발생학 연구라든지 또는 팔리놀로지 연구들을 통해서 FAA 용액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는 염색체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카노이 솔루션의 조직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 스트럭처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오스메케토로사이드라든지 굴테랄데하이드에 보관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포르말린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 표본도 마찬가지고 식물 표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포르말린을 고정액으로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튼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을 보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생체 표본을 채집하는 거는 식물원에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종자로부터 키우기도 하고, 롱텀 스터디를 위해서 생체를 채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오자가 있는데, 또는 분자 연구를 위해서는 잎조직을 주로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하는데, 잎조직을 이제 프레시한 상태에서 채취를 해서 DNA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열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채집 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일을 채집을 하다 보면은 실제 프레시 매테리얼이 썩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리카 젤 같은 거로 간편하게 우리가 드라이 시켜서, 드라이된 샘플, 그러니까 수분이 제거되면은 비교적 DNA는 RNA에 비해서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알로자임이라든지 프로테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프로테인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R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프레시 매테리얼을 바로 채취해서 최소한 이제 얼음에 보관해서 실험실로 이동시키고 이런 이제 채집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집된 표본들이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 또는 어떤 종을 몰라서,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증거 표본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채집한 표본이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무슨 종인지 알아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가장 정확한 연구자들이 하는 방법들은 표본을 제작해서 그 표본이 정확하게 어떤 표본이고, 이와 같은 어떤 표본은 어느
그러니까 어느 종이고 그 사용한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한 식물의 증거는 그 표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연구 과정에서 밝히는 게 일반화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했던 바와 같이 이 식물이 어느 목에 속하고 어느 과에 속하고, 주로 이제 식물을 우리가 분류하는 사람들은 어느 과에 속하는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속이라든지 종을 찾아가는 거는 이제 스피시픽 키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식물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열대식물 같은 데 보면 이게 무슨 과에도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어느 과에 속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기 때문에 어느 과인지.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식물을 딱 보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과다 하는 거는 금방 아릅니다. 그래서 무슨 과에 속한다면 그 과 내에서 이게 어떤 속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종이고 하는 과정, 즉 다이아그노스틱 캐릭터리제이션, 즉 어느 종인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지 형질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것은 이제 훈련된 전문가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검색표인데요. 텍소노미 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종이로 써져 있는 키도 있고, 이걸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폴리크레이브 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코토모스 키인 이런 키는 뭐냐면 두 개의 형질을 우리가 대조적인 형질을 비교해서 이런 특징이다 저런 특징이다 해서 이걸 계속 이제 20개씩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폴리크레이브 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특징들을 쭉 조사해 가지고 그 특징들을 컴퓨터에 쭉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과에 무슨 종이다 무슨 속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류 검색표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분류 검색표를 활용을 해서 이게 어느 종이다 하면 그 종의 기재문과 비교를 해서 그 기재의 특징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또는 뭐 어떤 특징이 다른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미 분류되어 있는 표본관에 있는 표본들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거는 이 종이구나 아니구나 근연 종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인지 아이덴티파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형태학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한 이제 하복과 식물이라든지 국화과 식물들의 경우에는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이미지 정보를 비교해서 우리가 흔한 원예식물이라든지 뭐 우리 주변에서 흔한 식물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지만 종동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 속에 속하는 특정 분류군들 근연종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종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화과 식물 중에 예를 들어서 사우스리아 속이다 이제 하면은 사우스리아 속을 전문하는 전문가한테 이게 무슨 종인지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분류키 중에서 이 다이코토모스 키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어떤 과인지는 알았어요. 그 과에서 뭐냐면 퍼타일 스타멘이,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수술이 3개냐 또는 1개냐, 또는 퍼타일 스타멘이 6개냐, 6개인 거하고 3개인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3개다 그러면 3개인 거 중에 시방이 상이냐 시방이 하이냐, 그래서 그러면 시방이 상이다 그러면 시방이 상이라고 하면 다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퍼타일 스타멘이 셋 또는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짜리냐 3개짜리냐, 그래서 3개짜리라면 다시 화관이 액티노몰픽이냐 방사상층이냐 자이고몰픽이냐 좌우상층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속이나 종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이 주로 이제 다이코토모스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물지들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와 같은 다이코토모스 키를 기초로 해서 검색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이제 키에 꽃가루는 노란색이다. 근데 꽃가루는 흰색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은 이런 이제 형질들은 뭐랄까 이 표본 건조 과정이라든지 또는 꽃이 노란색이다, 꽃이 흰색이다. 이게 말라버리면은 또는 시간이 변화되면은 이게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본 인지하느냐. 그럼 또 다른 이제 다른 형질들이 같이 있으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제 키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제 그 인덴티드 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형질들을 하나하나 이제 1번 형질, 2번 형질, 3번 형질, 4번 형질, 5번 형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비교해 가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로 점점 이렇게 나누어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크레이브 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화 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식물이 목본성이냐 초본성이냐 그러면 1번, 2번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생이냐 아니냐 엽록체가 있느냐 없느냐 벌브가 있느냐 밀크 주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는 페리엔스 세그멘트가 결과적으로 화피가 하나냐 없느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여섯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형질들의 번호를 쭈르륵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과 식물입니다. 무슨 속 식물입니다. 무슨 종 식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키를 검색표를 우리는 폴리크레이브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이와 같은 종이 예를 들어서 테코마 카펜시스라는 종인 것 같다 하면은 그 종에 이거는 이제 비그노니시에 속하는 능수학과 식물인데요. 기제문이에요. 기제는 주로 이제 식물체가 목본이냐 또는 초본이냐 또는 관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잎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잎도 아랫잎은 어떠느냐 중간잎은 어떠느냐 줄기 끝에 있는 잎은 어떠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화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화서가 내에 뭐 소화경은 어떠냐 그 다음에 꽃은 어떻게 생겼느냐 꽃체도 이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받침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꽃잎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술 설명하고 암술 설명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열매에 대한 특징 설명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기재하는 기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재문과 비교를 해서 이게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제 종을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해라든지 또는 열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게 같은 에이서 속이라면은 열매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종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동정 과정을 우리가 언제나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고 또 더블 체크해서 이게 무슨 종이다 근데 정말 그 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 종이라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뭐랄까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 종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에서 분명히 채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생종이라면은 그러면은 어떤가 분류 동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도입식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따라서 정확한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DNA 뱅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한국 식물의 DNA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샘플들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식물이야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 식물도 뭐 멸종위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DNA 연구를 하고 하긴 있는데 샘플링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플랜트 DNA 뱅크 인 코리아에서 PDBK입니다. 플랜트 DNA 뱅크 인 코리아에서 PDBK 약자 korea.ac.kr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과학재단에서 25년 동안 이제 거의 30년입니다. 30년을 지원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식물표본관과 연계해서 식물 DNA 은행에 약 한 5만 점의 DNA가 어세스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했고 이제 후배 교수님들이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들이 이걸 인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PDBK에 우리가 이제 동백나무 DNA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동백나무를 치면은 동백나무 종류가 쭉 뜹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동백나무 들어가 있는 학명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국명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제 동백나무가 뜨고 이 동백나무에도 이제 어세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서 채집한 거, 제주도에서 채집한 거, 완도에서 채집한 거.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표본 이미지가 뜨고 그 표본 이미지가 어디에서 채집됐고 언제 채집됐고 DNA 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뜹니다. 그러면 이 DNA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DNA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DNA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 하면 동백나무의 DNA가 50가지가 뜬다. 그런데 그 50가지가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단별로 우리가 DNA 뭐랄까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는데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본들은 증거 표본으로 해서 결국 다 이미지화해서 표본장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옛날 사람들은 표본을 이렇게 동정을 했는데 내가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데노파일럼의 이전의 종으로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결과들을 이걸 어노테이션 레이블이라고 해서 표본 레이블 위쪽에 또는 옆쪽에 우리가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이런 레이블이 붙을수록 여러 사람이 연구를 했던 하나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노테이션 레이블을 붙여 놓는 게 뭐냐 연구 하나의 증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 표본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개통 연구를 하는데 리소스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이제 애들과 이제 그런 종류들을 소개를 했고요. 자, 우리가 식물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분류군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진화상으로 비교적 최근에 지구상에 출현을 했는데 그 후손이 굉장히 많아요. 후손 종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류군은 후손 종이 별로 없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다 중생대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중생대 화석으로는 여러 종이 지금도 발견이 되지만 다 멸종되고 긴코 바일로바 한 종만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빙 파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이 많이 분화된 분류군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적게 분화된 분류군이 있고 이게 상위 분류군에서도 그렇고 하위 분류군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한가? 이렇게 종이 많이 분화된 분류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많은 종으로 분화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진화의 성공적인 분류군이라는 섹션을 제가 이제 이 교과목 강의의 마지막에 집어넣었는데요. 주로 이제 상위 분류군 그리고 이제 과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속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종 중에 신고유종과 고고유종이 있는데 이것들의 분화와 아까 얘기했던 이 진화의 성공적인 분류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학기 강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식물을 우리가 이제 문 수준으로 식물계를 구분할 때 약 한 10개의 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지한다. 선태류의 3개의 문, 그 다음에 이제 섭송식물문, 그 다음에 양치식물문, 겉시식물의 4개 식물문, 그 다음에 속시식물의 1개 식물문에서 한 10개의 식물문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 중에 속시식물문이 지구상에 가장 늦게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종수가 많다. 35만 2천 종 정도가 있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 이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성공적인 분류군이 속시식물군이다. 이제 문 수준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로 보면 지구상에 약 한 39만 종 정도가 지금 현재 기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종수는 1년에 몇 천 종씩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40만 종이 될 거로 봅니다.
이제 선태류에도 선유태류, 각태류에서 이끼류, 우산 이끼류, 솔 이끼류, 우리 이제 뿔 이끼류 이렇게 있는데 이끼류 종류도 그 중에 가장 많은 종류가 이제 솔 이끼 종류이고 솔 이끼 종류 중에서도 비교적 신생대 이후에 분화된 분류군들의 종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오래된 분류군들은 이미 다 멸종되고 비교적 선태류 내에서도 최근에 분지한 분류군 솔리끼 중에 일부 몇몇 개의 과가 종수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양치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식물의 종수가 12,000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0,000종 정도는 폴리포디에이시를 기본으로 해서 이 고란촉과하고 이제 고사리과하고 뭐 공작고사리과 몇몇 개과의 면막과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분지됐던 유스프렌지드 펀들은 종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시식물도 지구상의 중생대에 많이 번성을 했지만 현존하는 식물종은 한 1,000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중에 이제 뭐 소나무 속이라든지 몇몇 개의 속의 종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제 속시식물도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진화의 성공적인 분류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 수준에서 우리가 식물군을 얘기를 하면은 전체 한 584개의 과를 인지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속시식물이 한 400여 개, 405개과고, 이제 목으로 보면 64개 또는 65개의 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시식물이 14개과, 양치리식물 45개과, 석성류 3개과, 선태류가 117개과예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서 과를 강조하느냐면은 식물을 분류하는 사람들은 과가 굉장히 내추럴한 그룹이라고 그래요. 자연성군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면 무슨 과다 하고 우리가 꽃만 보고 열매만 보고 특징을 보면 금방 인지할 수 있다.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분류군이 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가 지구상의 식물에서 58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과들을 우리가 이제 또는 식물의 10개의 분류군들을 진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자식물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종자식물에 현존하는 식물은 거시식물의 소나무식물문, 아까 얘기했죠. 마황식물문, 은행식물문, 소철식물문이 있는데 과거 중생대에는 굉장히 종수가 많았는데 대부분 종들은 다 멸종되고 그 중에 일부만 현재 살아남아서 소철 종류 330종, 마황 종류 한 110여 종,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종류 한 종, 소나무 종류 아까 이제 1000여 종 이렇게 현재 지구상에 생존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600여 종 이렇게 생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많은 생물군들이 뭐 대봉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를 거치면서 종자식물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들의 많은 것들이 멸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속시식물은 우리가 뭐냐면 주라기 초기부터 지구상에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루트는 뭐냐면 멸종된 식물군인 케이토니아라든지 베네딕탈리스부터 나왔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종수로 분화되었어요. 거시식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종으로 분화되어 있는 게 속시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늦게 출현했지만은 그 후손 종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일반인을 위한 강의 중에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 쳐보면은 식물의 기원, 식물의 탄생과 진화라는 한 2시간짜리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탄생과 진화 유튜브에서 치면 금방 뜨는데요.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보았던데 여하튼 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속시식물이 이렇게 성공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시식물보다는 속시식물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이제 백악기 이후로 잘 적응해서 많은 종들의 분화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405개의 속시식물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종수가 가장 많은 과가 국화과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종수를 인지하는 숫자가 다른데 32,000종으로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27,000종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국화과고, 두 번째 종수가 가장 많은 과가 난과식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수가 많은 과가 콩과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과가 2만 종 이상의 후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과, 난과, 콩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종수가 많은 과가 꼭두서니까예요. 우리나라의 꼭두서니까는 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열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꼭두서니까 종수가 많습니다. 이게 한 13,000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과가 11,000종 이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빅5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우스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여기 빅5 애니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코뿔소라든지 뭐 코끼리라든지 큰 동물 5가지, 사자, 그다음 뭐 이렇게 표범 뭐 이런 걸 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수가 많은 빅5과가 국화과, 난과, 콩과, 꼭두서니과, 벽과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꿀풀과가 7,800종, 대극과가 6,500종, 이거는 이제 만종 이하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2만 종 이하의 종을 갖는 게 국화과, 난과, 콩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화과나 난과나 콩과가 이렇게 후손종을 많이 만들 수 있었도록 성공적으로 진화한 이유는 뭐냐? 이제 국화과 제가 설명해서 32강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시피 국화과는 두상화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수가가 종자전파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르펜 계열의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방어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국화과의 성공에, 지구상의 성공에 크게 관여를 했다. 그래서 남미 대륙에서 안데스에서 기원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종들이 분화 발전했다는 얘기고요. 난과식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배유성 종자를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토양 긍균과의 공생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갔고, 꽃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분 매개자하고 1대1로 진화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춘다는 거고, 콩과식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꽃이 방사상층인 것도 있지만 좌우상층화가 많이 발달됐고, 종자가 협과이고,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공생을 하면서 생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지구 어디에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을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과의 특징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개통학적으로 이 5개 과의 분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거치식물에서 빅5 중에 이제 난과식물과 벽과식물이 있고, 뭐냐면 쌍떡잎식물에서 콩과식물과 꼭두서니과가 국화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빅5 중에 이제 가장 종수가 많은 국화과, 난과, 콩과가 전체 식물종 중에서 정확하게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40만 종 중에, 또는 이제 35만 종에 꼽히는 식물 중에 뭐냐면은 4분의 1 이상이 405개의 과 중에서 3개 과가 25% 이상의 종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국화과의 특징이에요. 국화과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는 숙과로 되어 있어서 종자 전파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꽃이 모여서 하나의 두상화서를 이루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꽃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자리 꽃들은 수분 매개자에 적응을 하고, 가운데 꽃들은 결과적으로 생식기능으로 분화돼서 결과적으로 되도록이면 종자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종자들이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쪽으로 분화 발전됐다. 이게 이제 국화과의 성공에 크게 기여를 했다. 따라서 국화과가 전 지구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아까도 32강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국화과가 도입식물이 가장 많아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래식물이 가장 많다. 즉 뭐냐면은 종자가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쉽게 전파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지에 쉽게 정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국화과의 분산 패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난과식물의 장점은 뭐냐? 꽃의 모양이 특히 이 아랫잎술, 입술꽃잎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됐고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이 모여서 이제 꽃술대를 하나로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가 하나로 전부 다 뭉쳐가지고 또는 화분계로 8개, 4개 또는 여러 개로 이제 뭉쳐서 화분계로 이동을 한다. 따라서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고 화분계 꽃가루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수분 매개자가 1대1로 진화하는 이런 패턴 따라서 이제 꽃의 구조도 다양하게 변화됐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배유성 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과 열매를 잘라 보면은 먼지 같은 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예로서 우리나라 자랑꽃을 예로 들어놨는데 이렇게 많은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들이 땅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배아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시들링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 배유가 없이 많은 씨만 만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배유가 없는 이 배가 영양분을 어디에서 섭취해서 발화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공생근들 그러니까 곰팡이와 같이 토양 속에서 곰팡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은 뭐냐면 곰팡이들한테 광합성을 한 영양분을 돌려주고 하는 이런 공생관계가 난과식물의 적응 진화에 크게 관여를 했다. 따라서 꽃의 구조의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분 매개자와의 적응 그 다음에 공생근균들과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생균들하고 같이 공생하는 과정에서 생활 영역을 크게 넓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콩가식물도 마찬가지로 방사상층꽃도 있지만 좌우상층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수분 매개자와의 관계도 이제 정립이 잘 됐고 또 뭐냐면은 콩가식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뿌리옥 박테리아를 대부분 만듭니다. 극히 일부 종들은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공생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안 하는 것 중에 이제 세나속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화나무 같은 거는 2차적으로 공생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콩가식물은 대부분 아그로박테리움 계열의 뭐냐면 세균과 공생관계를 만들면서 질소 고정을 해서 실제로 질소원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 콩가식물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토양에 적응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 가보면 아카시아가 굉장히 널리 여러 종들이 사막 지역에도 자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세계과의 적응 진화의 종분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 수준에서 종수가 많은 과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나의 속내에 종이 가장 많은 속이 황기속입니다. 아스트라갈로스 속이 약 3,270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수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 관속식물, 자생식물을 다 합해 보면은 자생식물은 약 한 3,200종 정도밖에 안 돼요. 종수로 보면 물론 이제 변종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플로라에 해당되는 모든 종수가 맞먹는 종이 황기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몇 종이 없지만은 이런 그 황기 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수가 많은 게 난과식물의 홍난초속,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홍난초 한 종밖에 없죠. 남쪽에 가면 멸종 위기종이고요. 2,000종 이상이 세계적으로는 있습니다. 불보파일럼소. 그 다음에 이제 꼭두서니까 우리나라에 없지만 사이코토리아 속이 열대 지역에 거의 한 2,000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극 속에 유폴비아 대극과에 한 1,800종들이 있고, 이렇게 1,000종 이상인 이제 종을 거느린 속이 약 한 20개 속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9개 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속의 종이 많이 분화된 이유는 뭔가? 그래서 이제 이 황기속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기속은 지구상에 굉장히 널리 분포를 해요. 그래서 남미 안데스 파타고니아부터 시작해서 알라스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열대 지역에도 자라고 또 이런 고산 지역에도 자라고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환기속의 종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뿌리를 뭐 닭백숙을 하고 할 때 집어넣는 이런 이제 환기도 있고, 환기꽃은 이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환기라든지 또는 자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환기속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이제 아종까지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분화 발전된 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로 이제 진화의 성공적인 진화의 성공적인 과, 진화의 성공적인 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생물 종이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서 만 생육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걸 고유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유 속식물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금강초롱 속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뭐 여러 이제 한 7개 속 정도가 있습니다. 미선나무 속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과에 일속일종만 있는 것도 있고, 속에 일속이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속일종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있고, 지금 현재 생존하는 거는 은행나무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는 종을 우리는 엔데믹 스피시스, 고유종이라고 그래요. 고유종도 그러니까 지리적인 분포 영역이 한국의 고유종이냐, 또는 뭐 울릉도의 고유종이냐, 제주도에만 분포한다면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제주 고유종이냐,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엔데미즘이 높은 이런 지역, 좁은 지역에 고유종이 많이 분포하는 이런 지역을 우리는 에볼루셔너리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적으로 한 27개의 핫스팟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엔데미즘은 시간적인 스케일로 보면은 팔레오 엔데미즘, 즉 고고유종과 니오 엔데미즘, 새로운 고유종, 신고유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분 사이에 영역이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은, 따라서 이제 엔션트 한 엔데믹 스피시스들은 오래전에 기원한 거고, 니오 엔데미즘은 비교적 이제 분자 시계 분석 같은 걸 해보면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팔레오 엔데믹 스피시스는 전에는 굉장히 널리 분포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리적인 현상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만 분포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화석으로 보면 긴코 바일로바 화석이 북미 대륙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시베리아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존재하는 긴코 바일로바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널리 분포했지만 지금은 다른 데서는 다 멸종되고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냐면 울릉도에 가면은 이제 나도밤나무가 있는데, 이 울릉도에 이제 너도밤나무가 있는데, 이게 제3기 지층인 포항 같은 데서도 화석으로는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은 울릉도에서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니오 엔데믹 스피시스들은 비교적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제한되어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엔데믹 스피시스인 뭐 제주도에 우리가 고유종이 많고 울릉도에 고유종인 식물의 경우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제주도가 화산도로서 형성된 200만 년 전 이후, 그러니까 화산이 물 위로 올라온 이후에 화산재가 식고 그 이후에
뭐 본토라든지 또는 일본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씨들이 유입되어서 이제 발생하면서 뭐 제한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새로운 종으로 분화 발전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주도의 특정 지역에만 우리가 제한되어 분포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암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빙하기 시대 때는 널리 분포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분포 영역이 축소돼서 대부분 낮은 위도에서는 낮은 이제 엘티튜드에서는 멸종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백두산 꼭대기라든지 또는 이제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 쪽에 일부 개체군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간에 이런 이제 분포 패턴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고고유종이냐 신고유종이냐하고 연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유종일 경우에는 그 속에 속하는 그 고유종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고유종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근연종들이 같이 분포해서 이 근연종으로부터 또는 잡종에 의한 새로운 종이 형성됐다든지 또는 디스퍼살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형성됐다든지 뭐냐면 근연종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오 엔데미즘 고고유종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포 영역이 점점 이제 축소된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이와 같은 패턴들을 신고유종에서는 있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코야라든지 거대 세코야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망규와 이제 제주엔시스 그래서 제주 고사리 3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은 결과적으로 고고유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의 분석을 해보면 망규와 같은 경우는 1억 8천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제주도 같이 새로 형성된 이런 화산도에 오래된 식물이 분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하튼 망규와 같은 경우에 고고유종으로서 이제 분자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분지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신고유종으로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라일락이라고 그래서 시아노토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즘 도입돼 가지고 많이 심고 있습니다. 꽃이 이 푸른색으로 굉장히 작으면서도 아름답기 때문에 관목으로 우리가 심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인장 종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디스크라이브 했던 이제 멜란피론 코리아눔 같은 경우에 긴잎 뭐냐면 멜란피룸인데요. 이 경우 이제 며느리 긴꽃 며느리 바풀로 우리 이름은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네이션 신드롬에 따라서 헉마우스 폴리네이션에 따라 가지고 비폴리네이션에서 헉마우스 헉모스 폴리네이션 쪽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신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고유종이다. 그래서 근연종들이 비교적 다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유종의 형성이 뭐랄까 새로운 분류군 그러니까 늦게 지구상에 출현했지만은 많은 종으로 분화되는데 이제 관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특히 이 니오 엔데미즘이 크게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니오 엔데미즘으로 많은 종들이 분화된 분류군들을 보면은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뭐 2천만 년, 3천만 년 이후에 많은 종들이 분화된 이런 군들을 우리가 분자 시계를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34강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식물계통분류학 수강에 이제 수고 많으셨다는 제가 이제 코멘트를 남기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인 이 식물은 우리가 거시 식물 중에서 앙골라 사막하고 나미브 사막 쪽에 분포하는 웰리치아라는 종입니다. 웰리치아 미라빌리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일속일종만 존재하는 거치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앙꽃과 스크루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뭐냐면 암쿠루의 솔방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 수백 년 사는 식물입니다. 사막에만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속일종이 있고, 웰리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미라빌리스는 우리가 이제 놀랄만한 경이로운 식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걸 요즘은 이제 식물원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대부분의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길게 땅 속에 보통 긴 거는 10m까지 자라기도 하고, 보통은 한 2, 3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서 화분을 길게 2m, 3m 되는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온실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일속일종만 남아있는 고고유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식물들과 같이 여러분들 아마 꿋꿋하게 이 식물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식물에 대한 공부를 시간 나는 대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식물 2025년도 개통분류학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34강 마지막입니다. 제가 2026년에는 주로 일반인을 위한 강의를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의 이제 주요 과에 대해서 주요 과의 특징하고 거기에 속하는 식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특징을 위주로 해서 소개하는 그런 인터넷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요. 이 학교 강의인 식물계통분류학 강의는 작게는 60분, 작게는 제가 180분까지 이렇게 영강으로 해서 하나의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강의가 길고 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의 과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는 제가 한 15분 내로 이렇게 짧게 끊어서 조금 할 얘기가 많은 경우에는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 내의 강의로 짤막짤막하게 약 한 300개 정도 강의를 2026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들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식물 계통 분류학 강의를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의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김기중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